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그는 오래도록 주한미군 주둔비를 10배로 인상하라는 억지를 부려왔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을 해보자며 전 세계 전문가들 앞에서 최후의 승부수를 던진 상황인데요. 그는 자신의 동맹국 협박 전략에 겁을 먹은 전 세계 국가들이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을 확신했고, 전 세계 앞에서 한국에 개망신을 주며 쉽게 분담금 10배 인상 결과를 얻어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트럼프의 협박에 대해 한국이 남긴 대답은 전 세계를 완전히 경악의 도가니에 빠뜨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이 트럼프의 주장에 어떻게 대응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수석 협상가인 에단 자오로,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중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고, 혈통은 중국이지만 국적은 미국이에요. 사실 제 세계관은 아주 오래전에 형성되었고, 중국계라는 제 혈통이 매우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중국계들처럼 한국을 그렇게나 무시하곤 했죠. 그러나 얼마 전 일어난 사건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아침 백악관 기자실에서 형광등이 윙윙 거렸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자 그의 빨간 넥타이가 신선한 피처럼 빛나고 모든 렌즈가 마치 세상이 기울어진 것처럼 앞으로 기울어졌죠. 그는 연극적 잔인함과 함께 천천히 한국이 72시간 이내에 10배 더 많은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미군을 철수시킨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문장이 그의 입을 떠나는 순간 세상은 갈라졌습니다. CNN 배너는 진홍색으로 번쩍였고 BBC 앵커들은 귀를 이르게 잃은 표정을 지었고 일본 해설자들은 거의 기쁨의 참목소리로 외쳤죠. 베이징 국영 텔레비전은 이를 루프로 재생했고 진행자들은 그 익숙한 고대 방식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저도 기뻤어요. 주한미군의 철수는 제 혈통인 중국의 한반도 정복이 더욱 가까워졌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뜻이었거든요. 상하이에 살던 시절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자오, 절대 잊지 마. 아시아에는 하나의 중심이 있고 그건 바로 중국이야. 어머니는 미국은 유용하지만 중국은 영원하다고 속삭이곤 하셨어요. 미국 국적을 충분히 이용하되 결국에는 저는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셨죠. 저는 이익에 따라 미국인이 되었지만 중국 잉크 냄새가 아직 진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신중한 연설을 지켜보니 웃음이 나올 뻔했던 거였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문가였던 저를 협상가로 발탁하더군요. 이건 제 개인적인 감정과 맞물려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기회였어요. 이번 회의는 전 세계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직접 지켜볼 수는 없지만 전 세계 모든 기자들과 외교관들은 실시간으로 회의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이건 예의를 갖추는 척하면서도 한국에 개망신을 줘서 분담금 인상에 강제적으로 동의하게 만들 트럼프의 계략이 담긴 회의였거든요. 저는 뒤에 있는 미국 국기와 같은 색조의 남색 정장을 입었지만 깊은 곳에서는 마치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베이징을 위해서라도 한국을 묵사발 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국인들이 도착했을 때 저는 거의 폭소를 할 뻔했죠. 수행원도 경호원도 분장팀도 없었거든요. 오만할 정도로 평온한 평범한 얼굴 5명 뿐이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된 젊은 여성은 테이블 위에 작은 폴더를 올려놓더군요. 옆에 있던 한국인 남자는 넓은 어깨와 절제된 표정, 은발 등 군인처럼 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통역사였지만 그리 특별할 것은 없어 보였어요. 이러한 한국 대표의 초라한 모습에 저는 부관에게 고개를 돌려 숨을 죽이고 말했습니다. 이미 인력이 부족해요. 좋아요. 시간 절약이에요. 세션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야기의 결말을 아는 데서 오는 권력의 돌진이 이미 쓰여 있었어요. 70년 동안 미군은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해 왔습니다. 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감사가 아니라 공정성을 위해 부탁드립니다. 10배에 달하는 금액은 처벌이 아닙니다. 정의죠. 이것도 미군이 한국에서 하는 헌신에 비한다면 아직도 매우 저렴해요.
그러나 테이블 건너편에는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반박도 속삭임도 없었죠. 그저 그 고요하고 읽을 수 없는 한국인 외교관의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반응하고 찡그리고 부러지고 무언가를 주기를 바랐습니다. 침묵은 분노보다 더 나빴거든요. 상대의 반응을 보여야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울 텐데 한국 측은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아 보였어요. 마치 동상에 의해 심판받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몸을 뒤로 젖히고 다시금 그들을 떠봤습니다. 명품 휴대폰으로 유명한 나라라면 당연히 방어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엄살 부리지 마세요. 짧은 휴식 시간 동안 저는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메시지 중 하나가 있었어요. 한국을 무릎 꿇게 해. 에단. 압록강을 기억해. 내 피를 기억하라고. 저는 그 말이 흐려질 때까지 쳐다보았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70년 전 중국군이 미국을 밀어낸 강 근처에서 싸웠습니다. 그러므로 제 아버지,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 있어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콘크리트에 새겨진 배신이었죠. 그래서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의 방패가 없으면 한국은 홀로 북쪽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기지가 없으면 한국의 산업은 곧바로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척하는 것을 그만둡시다. 저는 다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인들의 눈은 움직이지 않더군요. 그렇게 사회자가 또 한 번 휴식을 선언하자 저는 기자들이 늘어선 복도로 나섰습니다. 질문은 화살처럼 날아왔습니다. 자오 씨, 미국이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할 수도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한국이 동맹을 잃을 위험이 있나요? 저는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지었고 연습한 대로 말했습니다. 이건 동맹을 끝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책임을 재정해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의로 포장된 차갑고 인용 가능한 외교 독처럼 완벽하게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디어 기술자들에게 첫 번째 슬라이드를 가져오라고 신호를 보냈죠. 제 뒤에 있는 벽 크기의 화면은 미군 기지를 상징하는 빨간색과 파란색 선으로 덮인 한반도 지도로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우정의 대가입니다. 스피커를 통해 제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은 서울과 오키나와, 괌, 호놀룰루를 연결하는 방대한 보급로와 창고 네트워크를 가리키며 화면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제트 연료, 미사일 배터리, 병사 순환 비용 등 전부 미국 납세자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저는 카메라가 제 표정을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멈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화면을 두드리며 말했죠. 한국은 연간 F-34 비행대 한 대의 가격보다 적게 기여합니다. 저는 무겁고 모욕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이 기술 강국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위해 돈을 지불할 만큼 강력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홀의 미국 쪽에 울려 퍼졌습니다. 일부 유럽 특파원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저는 대부분의 기자들이 이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사람들은 자신이 굴욕을 입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 한 다른 사람의 굴욕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무역 적자, 통화 의존도, 에너지 수입을 보여주는 차트라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 나라는 외국 석유, 외교 보호, 해외 검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독립을 자랑하지만 국방 예산은 여전히 미국의 인내심에 달려있죠. 라고 저는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한국 측이 주장을 펼칠 시간이었죠. 그들은 이번에는 침묵만 하고 있지 않더군요. 그리고 이번에 그 한국인 외교관은 여전히 로봇 같은 표정으로 저를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앉지 않았어요. 그녀는 화살처럼 똑바로 자리 뒤에 서서 마이크를 요청하더군요. 미국에서 청구서를 보냈다면 이번에는 한국이 영수증을 제시하겠습니다. 라고 완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기술자가 그녀 뒤에 있는 대형 스크린을 켰어요. 첫 번째는 미군 주둔에 대한 한국군의 기여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기지 유치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급, 토지 임대, 환경 유지를 위해서 사용한 금액들이었어요.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살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70년 동안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외국 군사 네트워크 중 하나를 호스팅해왔습니다.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된 한국 인프라의 지원을 받는 3만 3천 명의 현역 미군이 한국에 있습니다. 기지시설 비용만 해도 매년 1조 2천억 원이 넘어요. 여기에는 전기, 수도, 폐기물 처리, 도로 유지 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제 보좌관이 속삭였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 숫자 옆에는 공식적인 국방부 도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합동감사 데이터였죠.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토지 가치가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군은 한국 영토에 8,800만 평방미터를 임대료 없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곱미터당 최소 민간 요금인 3만 원만 부과한다고 해도 연간 임대료는 2조 6천억 원, 약 20억 달러에 이를 것입니다. 기자들이 중얼거렸습니다. 근처에 있던 누군가가 크게 숨을 내쉬었어요. 홀의 분위기는 우월감에서 더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망설임 없이 나아갔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미국 해외 기지 중 가장 큰 규모인 캠프 험프리스 건설 비용의 92%를 107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 시설은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거의 전적으로 한국 납세자들이 자금을 지원했어요. 모든 숫자가 펀치처럼 맞았습니다. 저는 카메라가 그녀에게서 제게로 돌아오는 것을 느끼며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더군요. 이 한국인 외교관은 이제 간접 기여라는 표를 꺼내며 열쇠를 두드렸습니다. 물리적 지원을 넘어 한국은 미국의 물류 접근, 보안 및 비상 준비 등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지역 위기 동안 한국군은 미군 수송기를 호위하고 저장 시설을 지키며 심지어 분쟁 지역에서 미국 민간인을 대피시키기도 했습니다. 이건 전부 미국의 일이었음에도 한국은 동맹국의 일이라는 이유로 기꺼이 희생했던 것입니다. 한 슬라이드에는 중동 대피 훈련 중 경비를 서고 있는 한국 군인들의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다른 슬라이드에는 한국인이 운전하는 주한미군 전용이라고 표시된 군용 트럭이 등장했죠. 우리는 침묵 속에서 비용을 지불해 왔습니다. 라고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항공기가 한국 전력망에서 전기를 공급받아 오산이나 군산에서 출발할 때 청구서는 워싱턴이 아닌 서울로 옵니다. 기자 중 누군가가 이것이 쇼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사회자는 재빨리 침묵을 촉구하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파일에는 작전 손실이 표시되었습니다. 2018년에만 해도 한국은 미군 전용 구역 설정으로 인해 상업적으로 개발할 수 없었던 토지에 대해 4조 2천억 원의 기회비용을 흡수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매년 약 35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으로 동맹 준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한국의 희생입니다. 전 세계의 미국 동맹국들 중 누가 한국처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제 부관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는 이 발표를 허락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의 말이 옳았습니다. 이것은 방어가 아니라 해부였거든요. 하지만 가장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은 또한 하늘을 공유했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서쪽과 남쪽에 적어도 영공의 70% 이상이 연합군의 작전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간 항공사들은 매일 우회하여 연간 1,100억 원 상당의 추가 연료를 태우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한 번도 불만을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동맹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은 더 이상 타이핑을 하지 않고 듣고 있었습니다. 미국 측은 얼어버리 붙은 채 앉아 있었어요. 심지어 국방부 연락관도 웃는 척하는 것을 멈췄죠. 그런 다음 그녀는 마지막 키를 눌렀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민간인 사진이었습니다. 미군 기지 근처 횡단보도에 서 있던 한 어머니는 전투기가 머리 위를 강타하는 동안 귀를 막고 있었어요. 울타리 옆에 있던 농부들은 제한 구역으로 인해 들판이 반쯤 삼켜져 있었습니다. 이것도 비용 분담입니다. 라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음, 안전 위험, 잠 못 이루는 밤. 이 사람들은 매일 그 기지 옆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번도 항의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한국인들의 동맹국에 대한 존중심이란 말입니다. 저는 아까의 기세등등함을 잃은 지 오래였고 그녀의 말에 거의 반박조차 못했어요. 그러나 한국인 외교관은 승리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거의 슬퍼할 정도로 침착했어요. 비용을 계산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한국의 희생도 함께 계산합시다. 한쪽만 돈을 측정하고 다른 쪽은 침묵 속에서 피를 흘리면 어떤 동맹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변화를 느꼈어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불편함이었죠. 그녀는 자리로 돌아섰지만 앉기 전에 70년 동안 우리는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존중을 요청했을 뿐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말은 작은 폭발처럼 대리석 벽에 울려 퍼졌죠. 그리고 기자 섹션은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들이 검증되었나요? 미국이 건설 자금을 인정했나요? 왜 여태껏 이런 중요한 세부 사항들이 공개되지 않았나요? 한국을 무임승차국으로 묘사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인가요? 사회자는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손을 들어야 했어요. 한국 대표는 이제 침묵을 지키며 방이 스스로 대답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녀의 자제력은 그 어떤 주장보다 강력했어요. 하지만 여기까지일 것입니다. 저는 한국 외교관의 비용과 수치 발표가 반박의 정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제가 틀렸어요. 이어진 것은 이번 회의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었거든요. 한국 외교관은 기술자들에게 다시 손짓을 했습니다. 메인 화면이 밝아졌고 몇 초 동안 음악이 아닌 바람 소리만 들리더군요. 카메라는 회색 하늘 아래 하얀 비석들을 가로질러 이동했습니다. 이것들은 한국 무덤이 아닙니다. 미국 무덤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화면 하단에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부산 유엔 기념 묘지, 존 K 밀러, 로버트 헨리, 제임스 카터, 윌리엄 파크 등 이름이 줄을 이으며 작고 단순하며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아이들은 작은 손으로 부드러운 천으로 대리석 표면을 닦으며 길을 쓸고 있었죠. 한 소녀가 비석 하나의 밑부분에 접힌 편지를 놓았습니다. 카메라가 확대되었습니다. 평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만들겠습니다. 목이 조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외교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매년 한국의 학교는 수천 명의 아이들을 이 무덤들을 청소하러 보냅니다. 그들은 전쟁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덕분에 그 후의 평화를 기억하죠.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각 무덤마다 90도씩 고개를 숙이고 지팡이를 떨고 있는 한국인 노인이 등장했습니다. 자막이 나왔어요. 그는 전쟁 중에 가족을 잃었습니다. 매년 그는 자신에게 다시 살 기회를 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러 이곳에 옵니다. 저도 모르게 속삭였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고요? 그것도 남의 나라 사람을? 외교관이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네, 자오 씨, 감사는 자유와 마찬가지로 교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스스로가 보호하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관에 조감도가 나타났어요. 수천 개의 작은 깃발이 흔들렸습니다. 학생 합창단이 순수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모든 한국 교실에서 아이들은 멀리서 온 군인들에 대해 배웁니다. 평화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배우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렸다는 것도 배우죠. 그러고 나서 그녀는 마치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미국은 아들들을 거의 모르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70년 동안 우리는 구호가 아닌 침묵으로 세심하게 추모하며 그들을 기려왔습니다. 저는 평생을 한국이 배은망덕하고 기회주의적이며 의존적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는 희생을 신성한 유산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빠져나간다면 중국이 한국을 쳐들어올 거라고 하셨나요? 안타깝지만 그건 실현 불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중국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정부를 믿지 않고
그러므로 절대로 명분 없는 전쟁에 목숨을 걸지 않을 거거든요. 이미 그들은 중국 정부에 한 번 속았으므로 같은 전략은 두 번 되풀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지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건 바로 베이징이었어요. 버려진 막사들이 줄지어 서 있고 벽이 벗겨지고 있더군요. 중국어로 된 기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곳은 한때 인민해방군,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집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중국 정부는 이들에게 참전만 한다면 연금, 의료 서비스, 기념비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이들에겐 아무것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에는 깨진 벤치에 앉아 훼손된 메달을 들고 있는 중국 노인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남성은 중국 정부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영광을 위해 싸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제겐 조금의 음식조차 전달되지 않았어요. 방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이 부분이 굴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조와 진실이었습니다. 중공군에 합류해서 미국과 싸운다면 많은 보상을 약속했던 중국 정부였지만 그들은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다음 장면은 무너져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중국 참전용사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중국 정부는 우리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기억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무덤을 찾지 않죠. 심지어 참전 용사를 위한 공동묘지도 없어요. 그 차이는 그 어떤 연설보다 더 크게 드러났습니다. 화면이 두 개로 나뉘었어요. 한쪽은 부산의 완벽한 묘지였고 다른 한쪽은 베이징에 방치된 요양원이었어요. 시각적 대비가 번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한국의 충성심이 가식적이라고 믿었던 전략가인 저해단 자오는 부끄러움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영상은 마지막 이미지로 마무리되었는데 송환을 위해 적재된 미군 관에 경례하는 한국 군인들의 행렬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목숨을 건 사람들을 위하여 라는 캡션이 적혀 있었습니다. 불이 켜졌을 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관리들조차도 침착해 보였어요. 제 옆에 있던 미 국방부 직원은 미군조차 그 추모식에 아무도 보내지 않았어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사회자는 목을 가다듬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지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회의가 아니라 고백이었어요. 저는 거기 앉아서 산화한 연합군 장병묘지에 있는 한국인 아이들의 얼굴을 재생했습니다. 청소하는 아이들, 절하는 노인 등 아무리 봐도 한국은 고마움을 잇는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한편 저는 중국군 장성인 삼촌이 한국에서 싸운 중국의 전쟁 영웅들을 자랑하던 시절을 떠올리며 중국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는 부산과 같은 묘지가 없었습니다. 무덤을 청소하는 아이들도 없죠. 노래도 편지도 감사도 없었습니다. 선전 포스터와 잊혀진 뼈만 남아있을 뿐이죠. 저는 해올빈 근처의 제향군인 지구를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먼지와 양 냄새가 났어요. 그곳의 남자들은 다리와 눈, 기억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배신의 이야기, 즉 오지 않은 약속의 땅, 사라진 연금, 표시되지 않은 아무 들판에 묻힌 동지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매년 10월마다 그들의 영광을 칭찬했지만 남은 기간 동안 그들을 굶게 내버려 두었어요. 삼촌은 역사는 승자에 의해 쓰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틀렸어요. 저는 여기 서서 깨달았습니다. 역사는 감사하는 사람들에 의해 기억됩니다. 사회자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그의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어요. 저는 양국 국기가 개양되어 있는 개양대를 바라보았어요. 벽에는 수십 년 전의 액자에 담긴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미국 군인과 한국 군인이 눈 속에서 식량을 나눠 먹으며 진흙과 추위에도 불구하고 미소를 짓고 있더군요. 저는 멈춰서서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저는 전략, 레버리지, 협상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류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미국 옆에서만 싸운 것이 아니라 전쟁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미국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들은 한국은 미국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건망증에 맞서 싸웠어요. 문득 아버지가 애국은 권력에 대한 충성심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났어요. 하지만 한국의 아이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모든 것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애국심은 권력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기억에 대한 충성심입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한국은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죠. 결국 저는 한국이 단순히 자신을 방어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위대한 것을 방어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기리고 존엄하게 희생에 보답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 세계에 상기시켰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한국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어딘가 깊은 곳에서는 숫자 전쟁이 이미 패배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국가가 자존심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위해 싸울 때 어떤 논쟁도 그것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이해했습니다. 동맹의 진정한 힘은 달러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울려 퍼질 뿐이죠.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였어요. 한국 외교관은 이제 두 손을 모은 채 연단 옆에 서더니 이내 놀라운 말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는 방금 비용과 감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불할 수 없는 덱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녀의 말은 기도처럼 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며 얼어붙은 계곡을 통과하는 눈, 산, 군인 등 흑백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1950년 12월, 북한의 조신 저수지. 저는 이 전투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반대편에서 싸웠거든요. 유엔군이 조신 저수지에서 후퇴했을 때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방어선은 달이었어요. 이미지가 전환되었습니다. 강철빔을 두드리는 남자들, 기둥을 따라 연결된 폭발물, 눈썹에 눈이 달라붙는 장면. 순서는 명확했습니다. 그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모든 호송대가 건널 때까지 다리를 지키고 그런 다음 파괴하는 거였죠. 아마 작전이 성공한다면 다리를 사수하고 동시에 폭파시키는 임무를 맡은 그들은 절대로 돌아올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 외교관은 계속하기 전에 저를 흘끗 쳐다보았습니다. 그 다리는 10,000명의 미군에게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공병대는 중국 사단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소대의 한국군 병사들이 뒤에 남기로 자원했습니다. 카메라는 서리에도 불구하고 미소를 짓고 있는 10대 초반의 젊은 얼굴들로 단체 사진을 확대 촬영했습니다. 아래에는 1950년 12월 제11사단, 대한민국 공병대라는 캡션이 표시되었어요. 그들은 마지막 트럭이 지나갈 때까지 머물렀고 마지막 부상자가 건너갈 때까지 머물렀습니다. 그런 다음 다리를 폭파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다음 장면은 잔잔한 강 위에 놓인 오래된 다리의 컬러 영상으로 햇빛이 수면에서 반사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미군은 이곳을 프리덤 브리지라고 명명했습니다. 탱크를 운반했기 때문이 아니라 희생을 수반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카메라는 청동 명판으로 펜다운 되었습니다. 다리가 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그 선이 저를 뚫었습니다. 그들은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화면에 한국 고등학생이 추모비를 청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소녀는 영어로 우리 학교에서는 매년 봄마다 이곳을 청소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피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기자들은 침묵했습니다. 심지어 공기마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외교관은 침착하면서도 굴하지 않는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날 미국 역사학자들은 그 남자들이 20억 달러가 넘는 장비와 인력을 구했다고 추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존한 생명, 즉 가족을 구한 생명, 그 후의 세대를 계산해보면 미국이 한국에 진 진정한 부채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자오 씨, 그 다리는 여전히 우리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10배의 빚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역사를 빚지고 있죠. 무언가 제 안에서 뒤틀렸습니다. 중국 군인들 수천 수만 명이 제대로 된
장화나 외투 없이 전투에 투입되어 얼어 죽었던 조신저수지 이야기가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분명 우리는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겼다 라고 말하곤 했어요. 하지만 이제 한국 외교관의 연설을 듣고 나니 진정으로 후퇴하지 않았던 것은 한국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서서 죽기로 선택했을 뿐이었어요. 동료들을 위해 말이죠. 화면은 검게 변했다가 서서히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이번에는 전장이 아니라 병원이었습니다. 줄지어 늘어선 병자들과 기침소리, 희미한 불빛 사이로 움직이는 간호사들, 1952년 부산 야전병원이었어요. 이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외교관이 말했습니다. 김미량 중위, 27세. 부산연합군 야전병원에 배치되었습니다. 하트브레이크 리지에서 부상당한 미군을 포함해 3,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짧은 머리, 얇은 체격, 부드러운 미소 등 그녀의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국인 사상자를 치료하던 중 전염성 열병에 노출되었습니다. 라고 외교관은 설명했습니다. 대피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녀는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대피할 힘이 남아있지 않다. 나는 남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부상당한 미군들을 돕다가 결국 이틀 후에 사망했습니다. 라고 외교관은 말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양국은 그녀의 무덤에 꽃을 보냅니다. 그녀는 편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인류를 선택했습니다. 카메라는 부산의 현대암 현재 기념관으로 넘어갔습니다. 미국인과 한국인 의료진이 나란히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소녀가 명판 위에 하얀 장미를 올려놓았어요. 이제 기자들은 공개적으로 눈을 닫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국방부 직원들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외교관은 다시 테이블로 돌아섰습니다. 동맹을 측정할 때 무기, 예산 또는 기지를 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유한 피를 세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과 미국은 이미 너무 많은 피를 공유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이 모든 것을 부정하기엔 우리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요. 논쟁하고 싶었습니다. 감정은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국가들도 한국처럼 전쟁 영웅을 아직까지 기리곤 한다며 왜 한국만 유난을 떠는 거냐며 소리를 내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외교관은 그저 다른 영상을 재생할 뿐이더군요. 다시 화면이 바뀌었지만 이번에는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빨간 깃발이 나타났습니다. 중국이었어요. 영상은 천안문 광장에서 웅장한 음악과 행진하는 군인들로 시작되었습니다. 자막에는 미국에 저항하고 한국을 돕기 위한 항미 원조 전쟁 70주년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화자는 영웅적인 중공군 참전 용사를 자랑스럽게 표현했고 카메라에는 발코니에서 손을 흔드는 공무원들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러자 음악은 사라지고 빗소리로 대체되었습니다. 한 기자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거의 사과하는 듯 내레이션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을 떠나 영웅들은 다르게 살고 있다. 화면에는 랴오닝성의 작은 마을이 표시되었습니다. 한 노인이 무너진 집 밖에 앉아 찢어진 재킷에 메달을 꽂고 있었어요. 정부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연금은 애초에 지급된 적도 없어요. 또 다른 참전 용사가 얼굴에 흉터가 있고 눈이 비어있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점원에게 한국에서 싸웠다고 말했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거짓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기록이 없다고 했죠. 저는 14,327번이었어요. 아마 그게 전부였을 거예요. 저는 이름도 없어요. 화면 속 노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공산당은 우리가 영광을 위해 싸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광은 찾아오지 않았어요. 영광은 당신을 먹여 살릴 수 없습니다. 카메라는 다른 장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여성들이 돌로 만든 무덤에서 먼지를 쓸어내는 장면은 이름 없이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한 여성은 기자에게 소리쳤어요. 왜 정부는 평양에 화환을 보내는데 우리에게는 화환을 보내지 않나요? 귀에서 맥박이 느껴졌어요. 외교관은 이번에는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대비가 너무 폭력적이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쯤 되자 전 세계 언론들이 헤드라인을 뽑기 시작했어요. CNN은 헤드라인으로 돈을 넘어선 빚, 한국 동맹을 재정해야 하다 라는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BBC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기억하는 나라, 워싱턴에서의 서울의 도덕적 승리, 알자질에서조차 한국을 두둔했어요. 한국의 조용한 존엄성이 트럼프의 거래 외교를 무너뜨렸다. 그러고 나서 백악관에서의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는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우레와 같은 표정으로 화면에 나타났어요. 그는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지구 전체를 꾸짖듯이 카메라를 직접 가리켰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청구서에서 눈물을 흘릴 수 없습니다. 숫자로만 말하세요. 감정은 안보의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복도에 있던 기자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조차도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럼에도 트럼프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동맹은 우정이 아닙니다. 계약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보호하고 한국은 우리에게 돈을 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거래입니다. 그는 연단에 손을 부딪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잠시 동안 세상이 얼어붙은 것 같다가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CNN은 생방송 패널에 접속했고 첫 번째 분석가인 은퇴한 장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틀렸어요. 그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동맹은 송장이 아니라 신뢰에 기반합니다. 한국은 역사에서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돈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어요. 조지타운의 한 역사학자인 또 다른 패널은 대통령이 가치를 계산하고 싶다면 괜찮습니다. 계산해 봅시다. 한국은 거의 전적으로 납세자의 자금으로 100억 달러 규모의 캠프 험프리스를 건설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는 에너지, 토지, 물류, 안정성을 공급하여 매년 수십억 달러를 절약하고 있어요. 즉, 한국은 동맹에 100번 이상 상환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믿기지 않는 현실을 넋놓고 바라볼 뿐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중국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중국이 한때 하늘 아래 어떻게 통치했는지, 한국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존경을 베풀어야 했는지 말이죠. 제가 서울의 기술, 일본의 규율에 대해 언급하면 아버지는 그저 비웃곤 했습니다. 그들은 중국에게서 배웠어 라고 말하곤 했죠. 우리가 그 기원이야. 하지만 그곳에 앉아 제국이 잊어버린 것을 기억하는 작은 나라를 칭찬하는 세상을 보면서 저는 제 안에서 오래된 자부심이 썩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기원이 쇠퇴했을지도 모릅니다. 제자가 오래전에 스승을 넘어섰고 우리는 너무 오만해서 그것을 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마침내 CNN의 보도는 분할, 화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한쪽은 트럼프, 다른 한쪽은 한국 외교관이었어요. 한쪽은 얼굴이 붉어지고 소리를 질렀지만 다른 쪽은 차분하고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조는 끔찍했어요. 앵커는 이를 완벽하게 요약하더군요. 한 지도자는 충성심을 팔고 다른 지도자는 전 세계로부터 그것을 얻었습니다. 트럼프는 방어적인 어조로 잠시 다시 등장했어요. 봐요, 저는 한국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입니다. 자선단체를 그냥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가 팩트체크 코너로 중단했습니다. 자선? 진행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자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한국 납세자들은 미국 군사 인프라의 95%를 자신들의 세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들은 매년 수십억 달러 상당의 토지 접근, 에너지 공급, 통신 회선을 무료로 제공하죠. 그들의 나라를 지키는 데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군사 비용도 전부 지불합니다. 그저 미국이 동맹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이죠. 평소에는 변함없이 충성스러운 보수 언론 폭스 앵커들도 망설였습니다. 한 앵커는 이건 안 돼요. 동맹국을 이런 식으로 짐짝 취급해선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중얼거렸죠. 그러고 나서 숫자가 나왔습니다. 세상은 항상 숫자로 돌아오기 때문이죠.
랜드 코퍼레이션의 독립감사에 따르면 1953년 이후 한국이 미국 방위작전에 기여한 인프라, 물류, 에너지는 현재 가치로 2,890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것은 동아시아에서 연간 미군 예동 예산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순수한 재정적 측면에서 미국은 한국에 사과만 한 것이 아니라 막대한 빚을 진 셈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가들조차도 되게 냉정하고 냉소적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동맹이 대차대조표라면 한국의 신용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신용을 능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수십 년에 걸친 명예의 표현을 반복하면서 저는 한국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목소리도 내지 않고 위협도 하지 않고 자세도 취하지 않고 승리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단순히 진실을 밝혔고 진실은 모든 환상을 무너뜨렸죠. 그러나 가장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었어요. 남아있는 카드가 아무것도 없는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아직도 카드가 남아있었거든요. 외교관의 동료인 한국 국방전략가 박재혁 준장은 안경을 맞췄습니다. 그는 거의 불안할 정도로 침착했어요. 수십 년 동안 우리 동맹은 보호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보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 그렇게 말했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건 보호가 아니에요. 보호는 일방적인 행위를 뜻하거든요. 그는 기술자들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화면에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군인이나 퍼레이드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의 모습이었어요. 끝없이 늘어선 허밍 서버가 프레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아래에는 평택 합동방위 네트워크 허브라는 캡션이 있더군요. 박 준장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운영하는 이 시설은 태평양 사령부의 통신 그리드를 위한 라우팅 백본을 제공합니다. 레이더, 물류, 암호화된 명령 등 태평양 지역 미군 데이터 트래픽의 62%가 한국이 관리하는 라우터를 통과합니다. 헐떡이는 소리가 청중 사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계속했어요. 미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서 사용하는 사이버 보안 프로토콜의 70%는 한국 기업이 공동 개발했습니다. AI, 기반 방화벽, 아키텍처인 코드명 디가디언은 대전에서 구축되었어요. 이 아키텍처가 없다면 괌과 오키나와 간 위성 중계는 몇 초 만에 실패할 것입니다. 미국 방위군 중 한 명이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그건 말도 안 돼.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죠. 박 춘장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미군 기지 간 연결 사슬을 보여주는 간단한 다이어그램이었어요. 서울 평택 요코스카, 호놀룰루 샌디에이고. 한국 허브는 중앙에서 붉은빛으로 빛났습니다. 한국이 시스템을 폐쇄한다면 태평양 함대는 10초 안에 암호화된 통신을 잃게 될 것입니다. 10초입니다. 자오씨. 미국의 한국에 대한 의존성이 드러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그 정도입니다. 홀은 조용해졌습니다. 공기마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단어를 만들려고 했지만 목이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이 목줄을 쥐고 있다는 이야기를 믿으며 수년을 보냈어요. 하지만 여기 한 남자가 목줄이 양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침착하게 보여주었고 어쩌면 한국이 목줄을 더 꽉 잡고 있었을지도 몰랐어요. 그는 여전히 흔들림 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육지 이상의 것을, 기지 이상의 것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 반구에서 미국의 힘을 유지하는 디지털 신경계를 제공하거든요. 이번에는 전력망, 연료 저장소, 물류 경로가 표시되는 슬라이드가 다시 변경되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 오산, 군산 등 한국의 모든 군사기지는 한국 민간 인프라에서 전력을 공급받습니다. 2016년 전력 공유협정 이후 건설된 비상예비 전력선은 전적으로 한국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서울 자체가 어두워지더라도 미국의 작전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전력망을 재배치합니다. 그게 바로 한국의 미국에 대한 헌신이자 비용입니다. 로이터 통신의 한 기자는 맙소사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럼에도 박 준장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한국의 항구에서 모든 미국의 연료를 취급합니다. 이 지역 미군 연료의 90%는 한국 시설을 통해 정제, 저장 및 운송됩니다.
매달 평균 4억 리터의 항공급 제트 연료를 미국 항공기에 공급하고 있어요. 이 인프라의 비용은 8조 7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파이프라인 비용을 지불합니다. 땅값도 지불합니다. 박수를 보내지 않고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침묵에 대한 비용도 지불하죠. 그 대사는 어떤 비난보다 저를 더 강하게 강타했습니다. 다음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개인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레이더 관제소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파란색 모니터로 얼굴을 비추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그중 한 명인 30대 여성은 영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24시간 하늘을 모니터링합니다. 시스템이 고장나면 미국 조종사들은 미사일이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을 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영상은 이번에는 대구 인근 시골 마을로 다시 옮겨졌습니다. 작은 집과 좁은 도로, 멀리 거대한 레이더돔이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한 한국 농부가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지었어요. 그 소음은 저를 밤에도 깨어있게 하지만 유사시에 군인들을 살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불평하지 않아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외교관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의 희생은 전쟁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의 집, 밤, 세금에도 있죠. 매년 우리 국민들은 기지를 지원하기 위해 5조 2천억 원을 지불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침묵 속에서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미군들은 막사에서 쉴 때 한국 전기를 사용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 한국 연료를 사용하죠. 그들이 소통할 때는 한국 서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우리 땅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때는 한국 경찰, 한국 엔지니어, 한국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녀는 복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우리가 충분히 지불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판결처럼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기자들이 격렬하게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얼굴에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관대함이 아니라 구조적 희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목숨을 걸고 감추려고 하는 한국의 희생이었죠. 박준장은 연단으로 돌아와 주한미군 기여 추정치라는 표를 작성했습니다. 숫자가 하나씩 나타났어요. 캠프 험프리스 건설 및 확장, 연간, 유틸리티 및 유지보수 보조금, 항만 및 연료 인프라, 통신 및 사이버 보안 시스템, 민간 보상 및 토지 서비스, 간접 경제 기여. 하단에는 총 숫자가 굵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2,896억 달러였어요. 박준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동맹이 하나의 사업이라면 미국은 우리에게 이 정도의 빚을 지게 될 것입니다. 이 정도라면 오히려 미국이 한국의 기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를 빌리자면 미국이야말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니 말이죠. 사회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장군님, 지금 미국이 한국에 빚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준장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채가 항상 달러로 측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측정되었다면 그는 화면에 있는 숫자를 탭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깊이 말이죠. CNN은 즉시 생중계 논평을 중단했습니다. 앵커는 이례적으로 무겁게 말했어요. 이 수치가 정확하다면 비용 분담에 대한 전체 이야기는 반전된 것입니다. 한국은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자금을 조달하는 나라입니다. BBC의 분석가는 이른바 의존국가는 실제로 태평양 전역에서 미국의 힘을 지탱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히려 태평양의 주도권을 확보하길 원하는 미국이 한국에 주둔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고 덧붙였어요. 트럼프가 마침내 화면에 등장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떨렸습니다. 그 숫자가 한국을 고귀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나요? 관대함이 존경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러자 한국 외교관은 아니요. 하지만 관대함이 보이지 않을 때 존경심을 얻습니다. 라고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트럼프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우리가 없었다면 한국은 북쪽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이에 대해 박 춘장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없었다면 미국의 태평양 함대는 눈이 멀었고 기지는 무력했으며 동맹국들은 고립되었을 것입니다. 트럼프의 말이 실패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트럼프의 눈에 협상에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월감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보호자의 신화는 깨졌고 전 세계 모두가 이를 꿰뚫어 보았죠. 그날 밤늦게 주요 언론 매체들이 프레젠테이션을 다시 보도했습니다. CNN의 헤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워 리버스, 미국의 힘 뒤에 숨겨진 한국에 보이지 않는 방패. 이코노미스트는 다음과 같이 적었더군요. 미국의 서울 부채, 초강대국에 숨겨진 의존. 그리고 런던 타임스는 이렇게 간단히 썼습니다. 대가를 치른 동맹국. 그러나 아직 진정한 충격은 시작도 안 한 상태였어요. 한국 대표단은 또다시 믿기지 않는 영상을 공개하기 시작했거든요. 영상은 태평양 사령부를 강타한 초강력 태풍 헬리오스의 3년 전 장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원래는 미국이 관리해야 할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진실이 펼쳐졌습니다. 미국의 레이더 화면이 꺼지고 전력 시스템이 고장나며 지휘선이 끊기는 등 혼란만이 가득했어요. 그러다 정적인 사이로 희미한 한국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서울 국방 기상관제소, 데이터 피드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카메라는 용산의 어두운 관제실로 옮겨졌고 젊은 엔지니어들이 침묵 속에서 타이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미군 기상위성이 기술력 부족으로 실패하자 한국의 인공지능 예측 네트워크가 그 틈을 메웠던 것입니다. 20만 명이 넘는 미군 병력의 대피 경로는 전적으로 한국 서버를 통해 계산, 전송, 실행되었습니다. 한국 덕분에 괴멸적인 자연재해 속에서도 단 한 명의 군인도 실종되지 않을 수 있던 거였죠. 유출된 펜타곤 보고서는 곧바로 한국의 네트워크가 없었다면 태평양 사령부는 치명적인 손실을 입었을 것이라는 극명한 흰색 글씨로 투사되었습니다. 추정되는 미국 자산은 무려 427억 달러였죠.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폭풍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세그먼트에서는 잊혀진 구조물, 즉 미국의 승리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개입 덕분이었던 일련의 위기가 드러났어요. 2019년 요코스카 정전 사고는 레이더에 포착된 한국 전력망 기술자들에 의해 11분 만에 복구되었습니다. 2020년 태평양 위성 충돌은 ASI의 시스템보다 더 빠르게 궤적을 재계산한 서울의 궤도 인공지능에 의해 막혔습니다. 2021년 해저 케이블 파손 사고는 대전에서 설계된 티타늄 하이브리드 소재를 사용해 부산에서 근무하는 한국 엔지니어들에 의해 하룻밤 사이에 봉합되었습니다. 각 프레임에는 하나의 캡션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미국의 괴멸적인 손해를 막아주었음에도 한국은 보상이나 인정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모든 문제를 마치 자신들의 기술력으로 스스로 해결한 척을 했죠.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 국방과학자들이 전자기 폭풍 속에서도 작동하도록 평택의 미군 레이더를 조용히 업그레이드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간 통신사들은 미군 기지를 온라인으로 유지하기 위해 위성 대역폭을 무제한으로 제공했어요. 한 미국 기자가 속삭였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국을 도와줬나요? 그 대답은 화면에서 나왔습니다. 1978년부터였어요. 저는 트럼프의 대리인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턱이 조여지고 손이 들고 있던 펜을 꽉 쥐더군요. 그는 숨을 헐떡이며 무언가를 중얼거렸지만 마이크는 어쨌든 맙소사, 우리도 몰랐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세그먼트는 숫자로 확대했어요. 차트, 예산, 비용 편익 분석입니다. 한국 경제학자들은 지난 20년 동안 기술, 인프라, 운영 등 인정받지 못한 기여도의 누적 가치를 정량화했습니다. 슬라이드 마지막에 나타난 수치는 3,114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었어요. 그것은 한국의 시스템, 한국의 유지보수, 한국의 정밀성 덕분에 미국이 절약한 금액이었습니다. 한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미국이 자국의 자산을 재건, 수리 또는 교체하는 데 지출했을 금액이었죠.
박 장군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당신들에게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금액에 대해 이야기한 적도 없죠. 동맹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빚은 말 없이 남아 있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목소리를 떨치지 않은 채 카메라 쪽으로 살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 동맹을 거래적으로 만들겠다고 고집한다면 이제부터 모든 것을 정확히 다시 계산해 봅시다. 그는 화면에 손짓을 했습니다. 그 숫자, 즉 3,110억 달러는 당신들이 우리 한국에 빚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결코 상환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정을 계약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표들은 그의 시선을 피했어요. 그들 중 한 명이 속삭였습니다. 그게 정확한가요? 그러자 그들은 뒤에 앉아있던 미 공군 분석관이 대답했어요. 제가 직접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이번에 한국 대표단은 침착하게 얇은 폴더를 테이블 너머로 미끄러뜨렸어요. 첫 페이지에는 몇 년 전에 작성된 미국 장군의 명언이 적혀 있었지만 잊어버렸습니다.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지위는 한국의 정확성에 달려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조명이 어두워지면서 화면의 차트가 빛났습니다. 한국 측의 차분한 목소리가 내레이션을 시작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계산을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박 장군이 일어섰어요. 미국 전투기가 오키나와에 안전하게 착륙하면 대전에 구축된 한국형 항법 장치에 의존합니다. 미국 잠수함이 태평양을 순찰할 때는 부산에서 제조 및 유지 보수하는 해저 케이블을 통해 통신하죠. 미군 병력이 위기 지역에 배치될 때는 한국 엔지니어가 코딩한 물류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인프라입니다. 박 장군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레이더 주사율은 300% 증가했습니다. 이는 미국식 설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산 반도체 모듈 때문이었죠. F-35Z기가 태평양 상공에서 공중급유를 하면 한국 물류 네트워크를 통해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계산됩니다. 미국 해군 함대도 온도 스트레스 해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산 초전도 합금에 의존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정밀도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없다면 당신들은 패권을 유지할 수 없었을 거예요. 프로젝터는 다시 슬라이드를 변경했는데 이번에는 차트가 아닌 사진으로 이미지를 표시했습니다. 태풍이 머리 위를 강타하는 동안 태평양 아래에 광섬유 케이블을 설치한 한국 엔지니어들, 울산의 조선업체들은 미국 구축함의 선체를 용접했습니다. 수원의 과학자들은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모든 보안통신 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칩을 설계했죠. 그야말로 한국이 이 모든 것을 건설했고 미국은 이익을 얻었던 거였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미국 의회 조사국의 한 이코노미스트가 워싱턴에서 연설하는 새로운 목소리가 피드에 합류했습니다. 독립감사에 따르면 한국이 기술 및 물류 지원을 철회해야 하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작전 효율성이 24시간 이내에 73% 감소할 것입니다. 미국은 이러한 능력을 대체하기 위해 최소 15년, 약 4천억 달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 외교관이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온화했어요. 방위비라고 하면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맹은 거래가 아닙니다. 신뢰의 방정식입니다. 그녀는 화면에 손짓을 했습니다. 70년 동안 우리는 통신 그리드의 중추를 유지했습니다. 연료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공군 기지를 현대화하며 데이터 센터를 확보했죠. 우리는 미국을 위한 사이버 공격을 흡수했습니다. 심지어 사고, 정전, 미사일 발사 전에 명령을 경고하는 예측 AI도 만들었죠. 이를 통해 한국이 얼마나 많은 미국의 생명을 구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위기가 예방되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박수를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복도 뒤편에서 한 유럽 경제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시스템으로부터 전반적으로 얼마나 많은 재정적 혜택을 받았는지 추정할 수 있나요? 외교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인플레이션을 조정하면 70년 동안 약 1조 1천억 달러의 직간접 이익이 발생합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미국이 이 지역에서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의 14배에 달합니다. 기자들은 서로의 표정을 주고받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속삭였어요. 그건 동맹이 아니야. 트럼프는 대체 왜 이런 사실을 숨기면서까지 한국의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거지? 데이터가 다시 이동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통합이라는 파이 차트가 표시되었습니다. 한국 측은 미국 방위통신에 사용되는 반도체의 90%가 한국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평양 사령부의 모든 위성 중계기는 부산의 업링크 센터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괌, 요코스카, 오키나와에 전력을 공급하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대부분이 한국 나노 배터리 특허를 통해 개발되었죠. 그녀는 우리가 없으면 사령부는 3일 이상 기능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논쟁할 수도 없었어요. 저희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워싱턴 포스트의 한 기자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마치 한국이 태평양의 신경계인 것 같고 우리는 그들로부터 살아가는 몸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트럼프의 목소리가 이번에는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좋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좋은 파트너예요. 하지만 도대체 당신들은 무엇을 원하는 거죠? 박 장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무도 할 수 없을 때 누가 미국과 함께 있었는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그냥 돌아가기엔 너무도 자존심이 상해 보였어요. 그는 한국에 개망신을 주기 위해 이례적으로 전 세계 언론과 전문가들을 불렀지만 오히려 이러한 공개된 협상은 그에게 도구로 작용한 모양이었죠. 그래서 그는 10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6배 정도만 받아도 그만이에요. 한국은 분명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실 그게 그의 본심이었죠. 10배를 요구하며 미친 척을 하다가 결국 인심을 쓰듯 6배만 받아내는 그런 전략이 바로 그가 자주 쓰는 전략이었거든요. 트럼프의 발언에 홀은 헐떡이며 터져나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박 장군이 다시 나섰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신중했습니다.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데 지금 당장 한국이 미국으로 가는 기술, 공급망을 끊더라도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멈추고 말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어떤 국가한테 갑질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는 태블릿을 다시 두드렸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미국의 주요 산업이 한국 부품에 의존하는 비율을 보여주었어요. 그 수치는 놀라웠습니다. 방위 시스템, 61% 한국산 반도체 모듈, 항공우주 AI 안정화 칩, 78%는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됩니다. 사이버 방어 암호화 코어, 82%는 SK 하이닉스 설계, 프레임워크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았죠. 전기 자동차 배터리 셀, 91%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에서 공급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제작한 시뮬레이션은 한국의 대미 수출이 단 3일 동안 중단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여주었죠. 첫날, 미 국방 데이터 센터가 반도체 대체 부품에 대한 액세스를 잃고 국방부 통신 속도가 27% 느려질 것입니다. 둘째 날은 AI 칩 부족으로 인해 록히드 마틴의 드론 조립 라인이 중단됩니다. 테슬라는 모든 사이버 트럭 배터리 배송을 중단하며 애플의 미국 데이터팜은 셧다운을 방지하기 위해 서버 부하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3일차에는 나스닥 트레이딩 알고리즘이 하드웨어 모듈 지연으로 인해 동기화에 실패합니다. 예상 손실액은 자그마치 2조 1천억 달러였죠. 헐떡이는 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국 고문 중 한 명이 그건 맞을 수 없어 라고 중얼거렸지만 다음 슬라이드는 그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2024년 미 해군이 태평양 전역의 노후 레이더 시스템을 교체했을 때 설치된 신호 처리기는 버지니아나 캘리포니아에서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삼성의 양자논리 사업부 수원에서 설계되었죠. 화면에는 한국 펌웨어 소환성에 따라 운영 승인이 달라집니다. 라는 미 국방부 내부 메모가 표시되었습니다. 미 우주군의 위성지휘부에서 궤도 항법 코드를 저장하는 메모리 배열은 SK 하이닉스의 저궤도 방사선 저항 NIND 아키텍처에서 나온 것입니다.
일본이나 독일도 그 기술을 재현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응시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항상 중국이 제조 강국이며 서구는 베이징의 공장에 의존한다고 말해왔어요. 하지만 이것은 달랐습니다. 한국이 제공한 것은 조립이 아니라 모든 기계의 신경층인 뇌였거든요. 다음 슬라이드는 이를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산업기지의 전략적 취약성 요인 분석, 레드존은 국방, 금융,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주요 분야를 포괄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핵심 취약성, 한국 기술 공급망, 12년 내에 대체 불가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기자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속삭였습니다. 12년? 그건 대통령 임기 2번보다 긴 거야. 박 장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첨단 리소그래피 부품의 출하를 중단하면 미국이 독자 생산 능력을 구축하는 데 최소 12년, 약 4,8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우리보다 10년 뒤처질 것입니다. 한국 외교관은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특허에 도움을 준다는 가정에 계산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기한입니다. 라고 덧붙였어요. 무자비한 프레젠테이션은 계속되었습니다. TSMC 외부에서 유일하게 대량 생산이 가능한 삼성의 3나노미터 EUV 파운드리는 오픈 AI 클러스터부터 나사의 예측 기후 모델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미국 AI 이니셔티브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에서 개발된 LG화학의 음극재는 미국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82%를 구동했죠. 한화의 태양광 그리드는 해외 미군 기지, 예비 전력의 40%를 공급했습니다. 저는 미국은 다른 국가의 공급망을 선택하면 된다고 고집을 부려봤습니다. 그러나 박 장군은 그저 눈썹을 치켜올릴 뿐이더군요. 일본의 제조 수율은 우리보다 17% 낮습니다. 대만의 생산 능력은 3년 동안 예약이 꽉 찼고 보안 취약성은 심각한 것으로 분류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다른 누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한국 기업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방송을 통해 주요 한국 기업 CEO들이 당열의 성명을 발표했어요. 삼성전자 회장은 우리는 엔지니어를 존중하는 국가를 우선시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LG에너지의 CEO는 우리 배터리는 무례하게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간단하고 파괴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혁신은 오만에 봉사할 수 없습니다. 몇 시간 만에 글로벌 시장은 흔들렸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잠재적인 수출 제한에 대한 추측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급락했어요. CNN은 생중계 논평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이 생산을 5%라도 늦추면 미국의 방위 산업과 AI 산업은 연간 4,200억 달러의 생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저는 이제 권력의 이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도덕적 힘으로가 아니라 지배에서 의존으로 말이죠. 이어진 침묵 속에서 한국팀은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우리는 굴욕감을 주기 위해 우리의 힘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죠. 하지만 보호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호 존중은 양방향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녀의 말은 어떤 군사 선언보다 강력한 힘을 담고 있었습니다. 블룸버그의 한 애널리스트는 이를 가장 잘 요약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의 공장이 아닙니다. 한국은 세계의 신경계입니다. 서울이 자면 워싱턴은 숨쉬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한국팀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맹의 의미입니다. 미국 협상가 중 한 명이 중얼거렸어요. 우리는 몰랐어요. 박준장은 친절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당신들은 절대 묻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외교관은 공기 자체를 침묵시키는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그녀는 카메라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은 동맹국들이 공정한 몫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공정합시다. 우리는 여러분께 우리의 혁신, 자원, 국민, 신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지에 전력을 공급하며 군인들을 보호했습니다. 우리는 달러로 측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환불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가슴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분하고 사실적이며 온화한 그 말은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중국에 있는 제 가족들은 제게 한국을 모방자이자 타국의 기술의 수혜를 입은 한심한 국가일 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과 그녀의 뒤에 있는 국가는 신뢰의 제국을 건설한 상태였어요. 트럼프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턱을 꽉 조일 뿐이었죠. 이후 백악관은 한 줄짜리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기여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부담 분담 확대에 대한 요구는 조용히 철회되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장 밖에는 군중이 모였습니다. 미국 시민, 한국 이민자, 심지어 관광객들도 양국 국기를 흔들었습니다. 누군가 고마워요 대한민국이라고 외치자 구의 불이 붙었습니다. 외교관은 처음으로 눈에 띄게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테이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우리는 명예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세상에 상기시키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고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존경은 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믿으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겸손함에서 힘을 보았고 진정한 힘은 국가가 얼마나 큰 소리로 말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조용히 서 있는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외교 배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저는 미국 협상가로 여기 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의 학생으로서 떠날 것입니다. 저는 패배를 완전히 인정했고 지금껏 중화 사상에 빠져 한국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도 인정했어요. 저는 이제 세계의 중심은 정복이나 돈이 아니라 양심에 의해 이동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워싱턴 상공에 퍼지면서 세상에는 조용한 진리가 자리 잡았죠. 한때 작은 나라로 치부되었던 그 나라는 거인들에게 우뚝 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협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어요. 승리의 정의 자체를 다시 썼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